그날 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 그리고 그 더러운 상간남까지. 이제 게임 끝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아온 제가 드디어 송곳니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는 불꽃 사연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사돈댁의 악랄한 배신에 맞선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 30년 모성애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선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주변에서 중매제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선우는 늘 엄마, 저는 운명의 사람을 만날 거예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선우가 32살이 되던 해 회사 동료였던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선우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의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선우와 수진이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비용을 선우가 혼자 부담하는 거였어요. 신부 측에서는 요즘은 남자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우야, 혹시 결혼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는 않니?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300명 하객. 선우가 마련한 신혼집은 강남의 30평 아파트였어요. 당시 시세로 8억 원 정도 했죠. 결혼 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선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선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선우가 입고 있는 옷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항상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날은 좀 낡아 보이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선우야, 새 옷 좀 사 입어라. 이 옷은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엄마, 이 옷도 충분히 좋아요. 요즘은 검소하게 살려고 해요. 검소하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옷에 신경 쓰던 아들이 갑자기 검소하게 살겠다고? 한 달 후, 선우가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이 상당히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까지 생겼더라고요. 선우야, 혹시 아픈 데는 없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그때 선우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선우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수진이가 급한 일이 있대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요. 죄송해요, 엄마. 선우가 급하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선우와 수진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수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대충 봐도 몇백만 원은 들어가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수진아, 옷이 참 예쁘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선우 오빠가 사줬어요. 선우가 사줬다고? 며느리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아들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점심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자 잠깐만요라며 밖으로 나가더니 20분 넘게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누구 전화였니? 아, 친구 전화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도. 어느 날 선우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우야, 혹시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니? 엄마가 좀 도와줄까? 엄마, 저희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수진이가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수진이도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진이가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결혼 1년째 되던 해 추석 때 일이었어요. 사돈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명절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죠. 올 추석에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돈댁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했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 당일 선우네와 함께 사돈댁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이 상당히 컸어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가구들도 비싸 보였어요. 어머님, 집이 정말 좋으네요. 에이, 뭐려. 우리 사위가 워낙 잘해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위가 잘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사돈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선우 사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그러게. 수진이도 참 똑똑해. 남편을 잘 구슬려서 우리한테까지 용돈을 갖다 바치게 하다니. 이번 달에도 200만 원 들어왔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선우가 사돈댁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의 월급이 세후 4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을 사돈댁에 주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처가에 생활비를 주고 있다니. 그럼 아들은 도대체 뭘로 살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사돈댁에 생활비를 주고 있니?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주고 있는데? 매달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선우야, 그럼 너는 뭘로 살고 있는 거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우시대서 가족이니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저희 집에 혼자 왔어요. 선우는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요즘 선우가 너무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니? 어머님, 선우 오빠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많이 힘드시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아, 네. 좀 어려우세요. 선우가 매달 도와드린다고 하던데 얼마나 힘드시길래.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그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잠깐만 받고 올게요. 수진이가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응, 지금 시어머니 집에 있어. 뭐, 오늘 못 만나. 아니야, 선우는 회사에 있어. 여보라고? 이상하게도 수진이가 누군가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 만날 약속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이 너무 수상했어요. 며칠 후 선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얼굴이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선우야, 너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엄마, 먹고 다녀요. 그런데 선우의 볼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게 눈에 뻔히 보였죠. 수진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요즘 수진이가 자주 외출하는 것 같던데. 선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수진이는 친구들과 만날 일이 많아요. 친구들과? 매일같이? 그로부터 한 달 후, 선우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거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턱선도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눈도 푹 들어가 보였고 전체적으로 헬쑥해 보였어요. 정장도 몸에 맞지 않아서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고요. 선우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혹시 아픈 데 있어?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원래도 마른 편이었던 아들이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양실조 같았어요. 선우야,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너 정말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가봤어?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 밥맛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빠져? 선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맞지? 선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선우야,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수진이랑 싸운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쳐 보였어요. 선우야, 엄마가 음식 만들어서 갖다 줄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라도 해서?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이렇게 말라가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선우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수상한 행동, 사돈댁의 이상한 생활, 그리고 아들의 급격한 변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30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아온 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엄마로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야, 엄마야. 오늘 점심때 만날 수 있니?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선우야, 엄마가 언제 이런 부탁했니? 한 시간만 시간 내줄 수 없을까? 한참 후에 선우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12시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요. 점심 약속을 잡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너무 느껴졌거든요. 12시에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보다 더 말랐어요. 정장 바지가 헐렁하게 늘어져 있고 얼굴은 너무 야위어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어요. 선우야. 아들이 저를 보고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선우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래요. 운동? 이게 운동으로 빠진 살이니? 영양실조로 빠진 살 같은데.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선우가 제일 싼 메뉴를 골랐어요. 선우야,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사는 거니까 맛있는 거 시켜라. 아니에요, 엄마. 이걸로 충분해요. 그때 선우의 지갑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는데 얼핏 보니 현금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우야, 혹시 돈이 부족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선우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실은, 뭐야?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수진이 아버지 사업이 정말 어려우셔서 매달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300만 원요. 300만 원이면 네 월급의 절반이 넘잖아. 엄마 가족이니까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자기 월급의 절반을 훨씬 넘게 처가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우야, 그런데 수진이는 뭐 하고 있어? 돈 벌지는 않고? 수진이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런데 명품 쇼핑은 언제 하는 거야?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스트레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선우야, 너는 스트레스 안 받아?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선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깊은 절망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을 마치고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외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싼 명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진아, 엄마야. 오늘 선우랑 점심 먹었는데 너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니? 어머님?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은 다녀봤어? 네. 다녀왔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아픈 사람 목소리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집에서 쉬고 있구나. 엄마가 죽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쉬면 나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극구 거절하는 걸까?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결심했어요. 선우네 집에 깜짝 방문을 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아들이 너무 말라가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보약이라도 끓여서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선우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거라 좀 미안했지만 아들 건강이 더 걱정됐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나갔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남자분은 출근하셨고
여자분은 아직 안 나가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다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걸까? 저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비상계단 쪽으로 숨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응, 나도 좋았어. 그런데 조심해야 해. 혹시 들킬까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우리 남편은 바보야.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가 떠나고 나서 수진이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제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처가를 부양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지금 집에 있니? 어머님? 네, 집에 있어요. 조금 전에 갔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 아, 그때 잠깐 샤워하고 있었어요. 못 들었나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었다면 머리가 젖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수진이의 머리는 완전히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지금 올라가도 될까? 지금요? 지금은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거절하네요. 뭘 그렇게 정리할 게 있다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선운의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 7시쯤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8시쯤 선우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선우가 떠나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나와서 차에 타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그들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확인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이게 누구야? 우리 사돈어른. 잘 지내요. 수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수진이요? 수진이는 괜찮아요. 요즘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남자친구와 만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그런데 선우가 매달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던데. 아, 우리 사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사돈어른이 무심코 한 말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워낙 똑똑해서 사위를 잘 다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를 잘 다룬다고? 제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다음 날 저는 또다시 수진이를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하이힐까지 신고 말이에요. 그녀가 간 곳은 강남의 한 백화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또 그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들이 손을 잡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가 수진이에게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사주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한 끼 식사비도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사치스럽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이 백화점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들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다행히 카페가 좀 시끄러워서 제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언제쯤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남편이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거든. 매달 300만 원씩 우리 집에 갖다 바치고 있어. 300만 원? 대단하네. 그럼 당분간은 돈 걱정 없겠어. 그렇지. 바보 같은 남편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벌어다 바치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완전히 내 편이야. 부모님도 우리 관계를 아시는 거야? 당연하지. 처음에는 좀 걱정하셨는데 내가 남편한테서 계속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돈댁도 며느리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돈 때문에 말이에요. 더 듣기 힘든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요즘 너무 말랐던데 괜찮을까?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 되면 곧 이혼할 거잖아. 그 전까지만 돈을 최대한 뽑아내면 돼. 이혼? 그들이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남편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하면 되잖아. 내가 연기 좀 하면 돼. 연기? 응.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학대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피웠다고 하든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안 들킬까? 시어머니가 의심하면. 시어머니는 너무 단순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다 믿어. 그리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며느리를 의심하지 못해. 그래도 조심해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 계획이 성공하면 남편 재산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제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아온 저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수진이와 사돈댁, 그리고 그 상간남까지. 제 아들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복수 계획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을 꺼내서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는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 사돈댁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묵인하고 있다. 셋째, 그들은 내 아들에게서 매달 300만 원을 받아내고 있다. 넷째, 그들은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적고 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였어요. 먼저 저는 흥신소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곳을 골랐죠. 안녕하세요.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네, 어떤 일이시죠?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그 남자의 신상 정보도 알아야 해요. 흥신소 직원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저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선우가 그동안 사돈댁에 송금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이 아드님 계좌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이요? 네,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선우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새로운 적금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도 혹시 관심 있을까 해서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너도 같이 가서 들어보자. 엄마,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야, 그냥 상담만 들어보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잖아. 결국 선우가 따라와 줬어요.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저는 슬쩍 말했어요. 선우야, 너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돈들을 정리해 봐야겠다. 가계부 정리하려고. 엄마가 왜 제 계좌를. 아들 돈 관리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요즘 너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돼. 선우가 결국 위임장을 써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선우의 계좌 내역을 전부 출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좌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사돈댁 계좌로 송금된 것뿐만 아니라 수진이 개인 계좌로도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수진이 쇼핑, 수진이 미용실, 처남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나간 흔적들이 보였어요. 계산해보니 1년 동안 아들이 처가에 쓴 돈이 무려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들 월급의 거의 80%를 처가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수진이 명품 가방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나간 기록이었어요. 그때 선우는 저에게 엄마 올해는 선물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라고 했었거든요. 증거 수집과 동시에 저는 법적 대응도 준비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며느리의 불륜과 사돈댁의 부당이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돈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금전을 받았다면 공동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금까지 받은 돈 전액 플러스 이자까지 가능합니다. 좋았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수집이 완료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사무실에 가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인가요? 네, 불륜 현장 사진 30여 장, 호텔 출입 동영상, 그리고 상간남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와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상간남은 누군가요? 박민수라는 남자인데 30대 후반이고 건설업체 사장입니다. 기혼자이고 아이도 둘 있어요. 기혼자라고? 그럼 수진이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박민수의 부인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그녀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 사돈댁, 그리고 박민수까지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였어요. 10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 선우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좀 시키고 싶어. 어머님, 이번 주말은 좀. 수진아, 엄마 부탁이다. 사돈 어른들도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까? 부모님도요? 응, 가족이니까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잖아. 엄마가 한정식 집 예약해 놓을게.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날 사돈댁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어른,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죠. 그래요? 좋죠. 어디서 할 건데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개별실로 예약해 놨으니까 조용히 식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개별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공간이었어요. 박민수에게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수진이 핸드폰에서 얻은 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오수진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며느리 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민수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수진 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식당 주소를 보내주며 개별실에서 가족 식사를 하고 있을 테니 조용히 오시면 됩니다라고 답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정식 집 개별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우와 수진이, 사돈 부부, 그리고 저까지. 일단은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시니까 좋네요. 사돈 어른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그 웃음이 얼어붙을 거야.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제가 계획한 대로 박민수가 도착했어요. 실례합니다. 오수진 씨 어머니분께서 부르셨다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사돈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우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앉으세요, 박민수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분이 누구세요? 선우가 물어봤어요. 선우야, 이분은 네 아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야. 특별한 관계요? 응. 네 아내가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는 상대방이지.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바람을. 선우야, 엄마가 거짓말할 것 같니?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너희 아내와 이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백화점에서 손잡고 다니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난주 화요일, 여기는 지난달 목요일. 선우가 사진들을 보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칠 전에 수진이와 박민수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남편이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거든. 매달 300만 원씩 우리 집에 갖다 바치고 있어. 300만 원? 대단하네. 바보 같은 남편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벌어다 바치고 있어. 녹음이 끝나자 선우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사돈댁이야. 저는 사돈 부부를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묵인했어. 심지어 딸더러 계속 돈을 받아내라고 부추겼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들이 선우가 눈치채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한다고 말한 녹음도 있고,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사돈댁에서 몰래 녹음한 그들의 대화였어요. 우리 사위 정말 바보야. 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있잖아. 그러게. 수진이가 똑똑해서 남편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 녹음이 끝나자 사돈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저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들을 꺼냈어요. 오수진 씨, 박민수 씨에게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에게는 지금까지 받아간 돈 4천만 원 전액과 이자까지 합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1억 원이요?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1억 원. 그리고 박민수 씨 부인에게도 이미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박민수 씨 회사 직원들에게도 곧 알려질 거고요. 박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사돈 어른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4천만 원 플러스 이자면 거의 5천만 원이 될 텐데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실 건지.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내 아들을 1년 넘게 우롱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을 어떻게 용서해? 박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서 왜 남의 집 며느리와 바람을 피웠어요? 당신도 자식이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돈 부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돈 어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부터 다 갚으세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조용히 있던 선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수진아, 오빠, 1년 넘게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선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너와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구나. 오빠,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선우가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저와 선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흥신소도 고용하시고 변호사도 만나시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선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진작 눈치를 못 챘을까요? 선우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무 착해서 사람을 믿었던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이혼부터 하자. 그리고 천천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내일 바로 소송 서류 접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선우에게 말했어요. 선우야, 이제 정말 끝이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 챙겨줄게.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네, 엄마. 저는 가슴속 깊이 쌓였던 분노가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아온 엄마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였어요. 법정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였어요. 그날 밤 식당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민수는 다음 날부터 부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박민수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위자료 소송 걸겠어요. 박민수는 2명의 여자로부터 동시에 위자료 폭탄을 맞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서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돈댁도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든요. 사돈어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요? 1년 넘게 내 아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을 어떻게 용서해요? 돈을 갚겠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요?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강제 집행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시간 달라고 하세요. 사돈댁은 결국 살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4천만 원과 이자를 갚을 수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처남도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이었어요. 누군가 처남 회사에 자매가 불륜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제보를 했나 봐요.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박민수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박민수도 자신의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수진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선우한테 1년 넘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님,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 집도 팔려서.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 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수진이는 결국 고시원에서 살게 됐어요. 명품 가방들도 다 팔아야 했고 취직도 쉽지 않았어요. 불륜 소문이 퍼져서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선우는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왜 진작 눈치 못 챘을까요? 선우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무 선량해서 사람을 믿었던 거지. 1년 동안 저 혼자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가만히 놔둬. 내가 그렇게 말라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선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가 풀어지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자게 됐거든요. 한 달 후 선우가 이혼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수고 많았다, 아들아. 그런데 엄마, 제가 앞으로 어디서 살까요? 신혼집은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럼 당분간이라도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까지 엄마 집으로 와서 지내. 정말요? 엄마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폐가 돼? 어서 짐 싸서 와. 선우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사는 거였거든요. 선우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집에는 웃음이 넘쳤어요. 매일 아침 아들이 엄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엄마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엄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선우야, 살 좀 찐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잘해주셔서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달 만에 선우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2달 후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위자료 소송에서는 8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어요. 1억 원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어요. 원금 4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어머님, 완전 승소입니다. 상대편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이긴 소식을 들으니 정말 시원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 집행에 들어갔어요. 사돈댁은 이미 집을 팔아서 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죠. 박민수는 좀 더 복잡했어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당장 8천만 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박민수의 재산을 압류했어요. 차량, 부동산, 회사 지분까지. 결국 박민수도 모든 것을 정리해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총 1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돈을 회수한 후 저는 선우에게 말했어요. 선우야, 이 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잘 사용해. 엄마 덕분에 여러 가지 감사드려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이번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선우는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고요. 선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현명해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모자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우는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새로운 연인도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선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아요. 엄마, 이번 주말에 새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너무 착하고 예뻐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새 여자친구 은주를 만나본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허영심도 없고 소박하고 선우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가끔 가해자들의 근황이 들려와요. 박민수는 회사가 망해서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이혼도 당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주고 있어서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수진이는 아직도 고시원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돈댁은 전세집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어요. 사돈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처남도 새 직장을 구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작은 회사에서 적은 월급을 받고 있대요. 모두 자업자득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믿고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르다는 거요. 그리고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도요.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선우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 선우야. 착한 건 좋지만 바보가 되면 안 돼. 요즘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고요. 아들이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선우의 새로운 연애에 대해서도 지켜보겠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잘 살펴볼 거예요. 또다시 내 아들을 해치는 여자가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계속 지켜볼 거야. 내 아들 또 속이는 여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거든. 선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일의 진정한 승리는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에요. 제 아들을 구해낸 것, 그리고 아들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매일 저녁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은주 씨까지 함께 와서 셋이 같이 식사하곤 해요. 은주 씨는 제게 정말 잘해줘요. 어머님, 선우 오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시는 부모님들, 혹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당하고만 있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도 찾아가고 흥신소도 고용하고 법정에서 싸웠어요.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힘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모자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선우는 매일 아침 제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엄마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동료들이 다 부러워해요라고 말해줘요. 주말에는 은주 씨와 함께 저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공원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선우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내 아들을 어떻게 그냥 놔둬. 앞으로는 엄마에게 더 잘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